4인 4색에서 만났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들 반갑고, 우리 6주인가요? 6주? 6주인데, 간단하게 그 6주의 그 수업 계획을 얘기한다고, 뭐,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오늘부터 3회까지는,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이런 것까지라는 질문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해도 좋을 만한 질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그 틈새를 메워주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복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3회 중에 1.5회, 1.5회는 우리 교재라든가 기출에서 이거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뒤에서 좀 다루겠다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뤄줌으로써 빈 곳을 좀 채워주는, 촘촘히 채워주는 그런 또 기회를 갖겠고, 나머지 1.5회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또 그 관심 갖고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거시경제 학파별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학파별 특징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거예요. 이래서 6주가 끝나게 되면 우리 이제 또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전 모의고사 들어간다는 거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죠. 어제 이제 발표된 바에 따르게 되면은 예상 이제 선발 인원이 다행스럽게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마음이 다소 좀 놓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만할래 하는 사람도 정원에 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원이 뭐 2배, 3배로 늘지 않는 한 전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과 같은 긴장 끝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한번 마지막까지 하고, 시험 그날까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력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갖다가 유지해야죠. 그래서 다소 이제 요즘에 새벽에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덥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 잘하고 남은 6주 사이언스 때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프린트는 다 받았죠. 근데 내가 일부러 이제 그 내용을 좀 적으라고 나름대로 공간을 좀 비워놨는데 공간이 너무 적나 모르겠어요. 적어요? 적으면 다음 시간부터 더 좀 넓혀가지고 난 종이 아끼려고 좀 이제 딱 이제 그 양면들이 여러분 아마 양면으로 갔을 겁니다. 했는데 또 팀장님 오신 김에 다음 주도 길게 할게요. 길게. 그 한 장 더 써요. 한 장 더 써요. 그래서 또 공간을 좀 넘겨서 좀 편집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자, 시작할게요. 됐습니까? 자, 1번. 매몰 비용은 비용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 우선 같이 합니다. 자, 매몰 비용의 뜻은 뭐예요? 매몰 뜻은. 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선택의 시점에서. 그죠?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든가, 여러분 매몰 비용과 항상 대비되는 비용 개념이 또 뭐가 있어요? 기회비용이 있어요. 기회비용. 그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선택적 상황에 직면할 때예요. 됐죠? 여러분들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선택적 상황 속에서 내가 예컨대 A 선택이 있고 B 선택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 선택을 해도 회수가 불가능하지, B라는 선택을 할 때도 회수가 불가능하지, 그러면 굳이 그 매몰 비용에 해당되는 대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매몰 비용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우리가 정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이 끝난 후 결과를 평가할 때 그 매몰 비용도 이미 지출된 비용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비용 속에는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선택 여러분들 매몰 비용과 기회비용 개념은 어떤 겁니까? 선택적 상황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매몰 비용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해도 지출, 저거 해도 지출, 회수가 안 된다? 그럼 고려할 필요가 없네. 그럼 무엇만 고려한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대가, 네 글자보 기회비용만을 고려하는 선택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순간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은 제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나중에 이제 그 결과 선택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는 당연히 기지출된 비용은 보통은 명시적 비용 속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몰 비용은 비용이 아닌가요? 자, 요 약간 이제 질문의 뉘앙스가 좀 약간 애매모호하지만은 자, 비용은 비용입니다. 다만 선택적 상황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전달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할 때마다 이해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가차 없이 고개를 흔들거나 다시 질문 한번 해 줍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죠?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약간 좀 뭔가 미심적인 것은 다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2번. 상대 가격과 기회비라는 용어는 서로 같은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뭐가 다른가요? 나 좀 보겠습니다. 대답,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개념은 다른데 상황에 따라서 뭐가 같다? 크기는 같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요거 이해됐어요? 그렇죠? 자, 다시 개념은 서로 다른 겁니다. 예컨대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라고 정의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상대 가격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다른 재화의 수량으로 표현된 이 재화의 가격을 우리가 상대 가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대 가격 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자, 상품과 상품 사이의 객관적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은 다르죠. 그렇죠? 개념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다. 이게 크기는 같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 X제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Y제 가격이 5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컨대 소득, 지출금액 100원을 가지고서 선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원짜리 X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50원짜리 Y제 두 개를 갖다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선택적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회비용 개념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컨대 X제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죠? Y제 두 개 선택의 기회를 포기해야만 될 것이고요. 만약에 50원짜리 Y제 갖다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100원짜리 0.5단위 2분의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만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회비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됐죠? 그때 예컨대 X제 갖다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Y제 몇 개를 갖다가 포기했습니까? 두 개를 포기했어요. 두 개. 그렇죠? 그 두 개도 또한 무엇으로 개념합니까? 자, X제가 100원짜리고 Y제가 50원짜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또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시장에서는 X제 한 개와 Y제 두 개가 교환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된 X제 가치는 Y제 두 개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시장에서 평가된 Y제 가치는 X제 0.5단위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그럼 시장에서는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대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X제 하나를 주게 되면 Y제 두 개를 받아올 수 있고 혹은 Y제 하나를 주게 되면 X제 2분의 1개를 받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교환 비율 속에 포함된 경제학적 개념이 뭡니까? 상대 가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상대 가격과 기회비용의 뜻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기회비용은 어떠한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대가가 되는 것이고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질문할게요. 자, X제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Y제 2단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질문합시다. 그러면 시장에서 X제 1단위는 Y제 몇 단위와 교환됩니까? 2단위와 교환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 전자를 뭐라 불러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고 후자를 상대 가격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개념은 서로 달라도 크기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특히 교육주권 같은 거 공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일관되게 상대 가격은 기회비용이다. 거꾸로 기회비용은 상대 가격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달됐습니까? 전달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해하게 되면 자, 엄밀하게 상대 가격과 기회비용은 뜻은 다릅니다. 그렇죠? 개념은 다르지만 크기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손흥민이가 그 LAFC에 입단을 했답니다. 그렇죠? 토트넘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뭐 탈트넘이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이제는 토트넘에 관심 없지 우리. 근데 아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양민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아무튼 자, 이제 했는데,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시간에 말이에요.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뭐라 불러요? 거기 미국의, 영국은 EPL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프로 축구는 뭐라 부르죠? 혹시 뭐 아나? M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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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한계 대체율인가? MLS. 뭐지 이거? 리그 오브 사커 같아 느낌이. 리그 오브 사커 LS는. 근데 M은 뭘까? 메이저? 메이저야? 오케이. 찍었어요. 그래서 메이저 리그 영어 저거구나. MLB하고 비슷하네. MLB. 야구 MLB가 메이저 리그 아닙니까? 메이저 리그 오브 사커네. 축구가 영국에서는 영어로는 저기 풋볼이잖아. 풋볼. 미선 사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MLS가 있고 좋다. MLB가 있어요, MLB. 그렇죠? 여기에는 소니가 뛰고 있는 이제 LAFC 경기가 있고, 바람의 손자 할까? 그죠? 바람의 손자. 그래서 바람의 손자. 이것도 손이야. 손은 손인데 손씨가 아니라 바람의 손자 이정우. 그렇죠? 그래서 이정우가 뛰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팀의 경기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소리죠.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 이 두 경기가 동시간대에 이루어요. 동시간대. 그렇죠? 그럼 동시간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모니터를 반으로 쪼개서 볼 수도 없겠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선택합시다. 어떻게 선택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MLS를 선택하는 순간엔 피치 못하게 뭘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MLB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네 글자 뭐가 떠오릅니까? 기회비용 떠오르죠. 그렇죠? 자, 근데 MLB를 갖다가 선택하는 순간에 뭘 포기합니까? MLS를 포기해야 됩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기회비용 떠올라요.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 질문할게요. 상대 가격은 성립이 되겠냐 이것을. 상대 가격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전제로 한 객관적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교환이 가능한 겁니까? 안 된단 말이죠.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회비용과 상대 가격 두 가지 개념으로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됐습니까? 기회비용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상대 가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때요? 의미 전달됐습니까? 알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대부분은 그렇게 혼돈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 가격과 기회비용 크기가 똑같다라는 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 소리죠. 됐죠? 근데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은 바로 뭐냐? 기회비용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있지만, 그죠? 이것을 반드시 상대 가격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라는 뜻입니다. 전달됐습니까? 알았죠? 그 개념. 자, 이게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무차별 곡선이 강볼록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거기 게시판에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게시판은 그림 설명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선 그 개념을 공부하기 앞서서 질문. 일반적인, 지금 빨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4인 사색은 다른 거 한번 모르겠는데, 우리 경제학은 워낙 틈새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치? 틈새가 많기 때문에, 틈새를 채우지 않게 되면 다음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4인 사색 때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도 없어요. 새로운 개념을 안다는 것도 아니야. 틈새 매우 촘촘하게. 알았습니까? 자, 그럼 별말이 없으면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표현 썼는데, 갑니다. 여러분들, 예컨대 직선이야, 직선. 얘 곡선이야, 뭐야? 얘도 곡선이야, 곡선. 얘도 볼록이야, 볼록. 그치? 어떻게 볼록입니까? 휘지 않는 볼록.
됐습니까? 휘지 않는 곡선. 곡선이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자, 그래서 얘는 게 그냥 볼록이라는 표현 쓰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곡선, 얘를 비로소 앞에 수식어 붙여가지고, 강볼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멋있게 표현한다.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할 때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네, 강볼록하게 보입니다. 강볼록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곡선 됐습니까? 얘를 강볼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강볼록이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이 중에 여러분들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요. 전제. 첫 번째 뭐죠? 두 재발을 동시에 소비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이전의 소비자 이론이었던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한 재화만을 소비할 때도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두 재벌을 소비할 때도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이 나와. 그렇지? 하지만 아무튼 무차별 곡선에서는 딱 두 개, 그렇죠? 반드시 두 개의 재벌을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때 효용은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습니까? 기수적, 서수적, 서수적으로 측정한다고 배웠던 거고. 오케이? 그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에서는 어떤 소비자를 갖다가 전제로 하느냐 하면 극단적인 소비를 하는 것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극단적인 소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재화 중에서 예컨대 한 재화를 갖다가 집중해서 소비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일반화. 그죠?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만 먹어도 안 돼요. 김치만 먹어도 안 됩니다. 습니까? 극단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몸에 불균형 생긴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골고루 먹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한 재화에 치우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재화를 적당하게 섞어서 소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알았습니까? 오케이? 물론 구속해가 존재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한 재화에 치우친 소비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 보세요. 자, 잘 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직선상에 예컨대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A점, B점, C점은 다 직선상에 있어요. 직선상에. 근데 여러분들 A점, B점, C점의 차이가 뭐냐 하면 B점은 중립적인 골고루 소비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고요. A는 지나치게 Y, C는 지나치게 X에 치우친 소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오케이입니까? 그렇죠?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에서는 뭘 전제한다 그랬습니까? 한쪽에 치우친 소비하지 않고, 그렇죠? 골고루 소비하는 게 더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무차별 곡선은 A점이나 C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에 비해서 B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보다 높은 수준의 효용을 표시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배웠어요. 이른바 강단조성 다다익선 법칙에 의해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효용을 보여준다고 배웠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A, B, C가 있는데 질문합니다. A와 B를 비교합시다. 어디가 효용이 높다고요? B가 높단 말이죠. 왜? 뭘 가정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소비하는 건 안 좋단 말이지. 그렇죠? 질문합니다. B하고 C는 어디가 높습니까? 역시 B가 높아요. 그러면 A와 B와 C를 동시에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A와 C를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에 비해서 B를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수준의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선 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이 위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만족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볼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다시 말하면 요 B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A와 C를 지나는 것에 비해서도 멀리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와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B보다 안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A와 C를 지나면서도 B점보다 안쪽에 위치하려면 죽으나 사나 뭐예요? 자,
정도는 다를지언정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A와 C를 지나는 것은 A와 C점은 B점보다 효용이 낮아요. 그렇죠? 따라서 A와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B점보다 원점에 가깝게 안쪽에 위치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와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볼록, 우리 보통 얘기하는 볼록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강볼록의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B를 갖다가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A와 C를 지나는 것에 비해서보다 원점에 멀리 떨어져 있게 그리기 위해서는 강볼록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걸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실제로 강볼록성이 성립하는 이유를 갖다가 제시하라고 한다면 그 전제를 갖다가 제시하면 되는 거야. 한쪽에 치우친 소비보단 두 재화를 섞어 소비하는 것이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가면 도리도리 하세요. 맞죠? 자, 4번 갑니다.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은 다른 개념 아닌가요? 했어요. 그렇죠? 자,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엄밀히 간다면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우선 여러분들 봐요. 우선 함수라는 개념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함수는 바로 이와 같은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x제 변화에 따른 y가 어떤 값을 갖느냐를 보여주는 f 펑크션 규칙.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함수죠. 함수. 그래서 보통 함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야.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식.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계식 수학 정석 아주 보나? 정석 보나? 본다고 정석 안 봤어요? EBS밖에 안 봐? EBS 교재도 함수 단원에서는 분명히 요 그림 나옵니다. 그 상자에 X가 들어가고 상자에서 바깥으로 Y가 빠져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X를 집어넣게 되면 이 상자 속을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서 Y 값이 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 그 상자 속을 지배하는 법칙, 이게 함수예요, 함수. X와 Y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서 양자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함수예요, 함수. 그렇죠? 자, 그러면 효용함수는 뭐냐? 소비자가 재화를 갖다가 소비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효용의 크기와의 관계식을 우리가 함수다, 효용함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효용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바로 뭐예요? 예컨대 자, F 할까요? X, Y. X제, Y제 소비량에 따라서 유틸리티, 효용을 얼마나 얻을 수가 있을 것이냐 됐습니까? 위에까지가 바로 뭐다? 아직까지도 효용함수입니다. 무차별 곡선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죠? 수학적인 함수야. 그렇죠? 얘는 드디어 경제학에 들어와서 그 함수 중에 특수한 효용함수 됐습니까? 우리가 배운 건 효용함수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생산함수도 배웠고 비용함수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용함수, 괄호 속에 있는 두 재화의 소비량에 따른 유틸리티와의 관계를 보여준 우리가 효용함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효용함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0.5제곱 y의 0.5제곱 이런 형태로 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컵 더글라스 형태. 그죠?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원점의 볼록한 모습으로 그린단 말이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아주 쉽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선형함수로. 그렇죠? 두 재화가 무슨 관계에 있다? 완전 대체제 관계에 있더라. 오케이? 자,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미니멈 A분의 X, B분의 Y. 요것도 있죠? 그렇죠? 자, 요거 같은 건 뭐라 합니까? 요거는 뭐야? 두 재화가 완전 대체 관계가 있을 때. 기출문제 두 문제 나왔죠? 그렇죠? 얘는 뭐죠? 완전 보완 관계. 그렇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미니멈 작은 값에 의해서 효용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더라. 그때 요 스몰 a와 스몰 b 이것도 할까? A, B. 상수. 그래서 스몰 a와 스몰 b는 뭐죠?
바로 두재화의 교환 비율.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수학에서의 일반적인 함수 형태, 경작에 들어왔습니다. 자, 효용함수의 일반적인 형태. 됐습니까? 효용함수의 특별한 모습이 된다.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무차별 곡선은 없어요. 됐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무차별 곡선이 등장하는 거야. 그 효용함수 중에서 예컨대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갈까? 예를 들어서 자, 100 equal 10x 0.5제곱 y 0.5제곱 됐습니까? 됐나요? 그죠? 그럼 어때? 자, 그럼 이거 이제부터는 바로 뭐가 됩니까? 무차별 곡선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면. 됐어요? 왜? 잡아. 소비자에게 100이라는 동일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두재화의 궤적. 됐습니까? 그죠? 그때부터는 비로소 뭐가 있어요? 효용함수가 있고 얘를 그림으로 그린 걸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효용함수랑 무차별 곡선은 엄밀히 따진다면 개념이 합동은 아니, 똑같은 건 아니지? 됐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효용함수이자 무차별 곡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그럼 우리 범위 내에선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나오죠? 그죠? 나오니까 굳이 여러분들은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 갖다가 우리 굳이 분리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떻게 보게 되면 효용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다 싶다 이 소리죠. 효용함수라는 식을 그림의 형태로 보여준 것을 무차별 곡선이다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비슷한 거야. 아까 기회비한 개념과 상대학 개념과 다른 듯 같은 듯. 됐습니까? 오케이? 일반적인 수학에서의 함수 형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효용함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효용함수, 거기다 더 구체화를 띤 소비자에게 동일한 100만큼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두재화의 궤적. 됐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뭐라 불러요?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분명히 아마 이걸 했을 때 남들이 갸우뚱 지금 분명히 할 겁니다. 아니 얘가 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됐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한 김에 한번 봅시다.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들? 0.5제 0. 루트 씌우고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럼들 요 안에 값이 뭐만 되면 되는 거야? 요 루트 속에 x 곱하기 y 값이 그렇지? 100만 되면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야? 자, x 곱하기 y는 100만 되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뭐야? 자, 얘를 y는 이퀄 100분의 x. 분수함수죠? 그렇죠? 이 원점에 대한 직각 쌍곡선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자, y는 이퀄 꼭 됐네. x 100분의 x가 아니라 x분의 100 쏘리. 됐습니까?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분수함수, 유리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자, y 이퀄 x분의 1 배웠죠? 원점에 대해서 45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 직각 쌍곡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건 안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그냥 커브 더글라스 형태의 효용함수를 갖다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커브 더글라스 생산함수 마찬가지야. 얘들은 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효용함수와 무차별 곡선은 다른 개념 아닌가요? 갑니다. 다른 개념은 맞아. 그치? 하지만 우리가 자 답안 구성할 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효용함수에서 효용이 구체적으로 수치가 주어졌을 때 두재화의 궤적을 보여준 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죠? 자, 다음에 5번입니다. 한계 대체율은 기회비용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두 개념 모두가 x제 1단위가 y제 몇 단위와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그러면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충분히 질문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우선 기회비용은 설명할 필요 없죠, 이제. 그렇죠? 예컨대 x제 1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무엇입니까? x제 1단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y제 숫자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계대체율의 정의는 뭐예요? 한계 정의가 소비자가 동일한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x제를 추가적으로 한 단위 소비를 증가시켰을 때 전제가 뭡니까? 동일한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y제 숫자를 우리가 바로 한계대체율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정의됐죠? 그럼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자 예컨대 철수가 나는 지금 100만큼의 만족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두 재화를 결합해서 소비하고 있어. 잘 들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X제 소비를 갖다가 증가시키게 되면 일정 부분 Y제 소비를 줄여야지만 100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는 X제 1개를 더 소비할 때 Y제 5개까지 소비를 줄여도 관계없어. 왜? 그래도 100만큼은 유지하는 거야.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옆에서 수은이가 뭘 하느냐면, 영희가 뭘 하냐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나는 100이라는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X제 1개 드린다? 난 Y제, 넌 5개지? 난 2개밖에는 줄일 생각이 없어.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한계대체율은 사람마다 다른 거야, 다른 거. 됐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계대체율을 뭐라 부르니까 주관적 교환 비율이라고 한단 말이지.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까 기회비용 상대 가격은 뭐였습니까?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내지 상대 가격은 객관성이 담보된 개념이 되는 것이고 한계대체율은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방합니다. 우리가 미시에서 별말이 없으면 시장은 무슨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의 상품의 가격은 몇 개 존재합니까? 1개, 일몰일가.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회비용 상대 가격은 모든 사람이 똑같단 말이지. 됐습니까? 하지만 한계대체율은 소비자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기억나지?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지? 그렇죠? 대신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할 수 있어요. 언제 교차합니까? 한 공간에 서로 다른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을 그림을 그리면 그건 교차할 수 있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선호도가 다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바로 한계대체율이 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계대체율을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됐어요? 바로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답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계대체율과 이와 같은 뭡니까? 기회비용 내지는 상대가격 서로 다른 개념인 거 됐어요? 그죠? 꼭 기억, 객관적인 수치, 객관적인 조건이냐, 주관적인 조건이냐, 그거 가지고서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조건이 일치해야만 비로소 뜻을 이룰 수 있다. 소비자 균형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달됐죠? 그렇죠? 다음 몇 번째입니까? 여섯 번째. 한계대체율을 도출할 때 총효용 변화분이 0이 전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어요. 그렇죠? 봅니다. 이게 이제 질문이 뭐가 겹치냐면은 자 봐요. 한계대체율 MRS. 자, MRS 여러분들 개념을 우리가 보통 어떤 경제학 개념을 갖다가 설명할 때 두 재화의 변수의 변화 방향이 같니 다르니 가지고서 앞에 성질의 부호를 갖다 붙인다 했지 않습니까? 성질의 부호가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냐 하면은 갑니다. X제를 델타 하나를 더 소비할 때 Y제를 몇 개를 갖다 Y제 세모랜다 델타 Y제를 몇 개를 줄이면 될 것인가 됐습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마이너스 성질의 부호로 나타내더라 됐어요? 요 마이너스는 조심합니다. 감소한다 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계대체율이라는 경제 개념을 갖다가 소개할 때 두 변수의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그런데 이걸 얘는 여러분들 이것도 있었지? 두 재화의 한계 효용 비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셔요? 기억납니까?
됐어요? 그렇죠? 출발. 그렇죠? 그 왜 제일 많은 질문이 바로 뭐냐면 이럴 땐 x가 분모했는데 왜 x가 분자했냐 이게. 그건 마치 교육 조건을 갖다가 표현할 때 수량의 비로 나타낼 때와 가격의 비 나타낼 때 뒤집어지잖아 이렇게. 그 많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 요것만 떼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떼가지고 보게 되면 갑니다. 자, 델타 x를 이리 옮기고 muy를 이리 옮겨 볼게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시스템 됩니까? 자, 델타 y 곱하기 muy 이퀄 자, 델타 x 곱하기 mux 됐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볼게요. 자, x제를 한 개를 더 소비할 때 곱하기 한 개 효용의 크기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x제를 한 개를 더 소비할 때 얻을 수 있는 바로 한 개 효용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을게요. 됐습니까? 근데 자, 이퀄 마이너스 한 개 대체율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 델타 y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죠? 감소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앞에 이미 붙어 있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개를 줄였을 때 얼마만큼의 만족, y제의 만족이 줄 것이냐? 됐습니까? 그 크기가 같아야 한단 말이지. 왜? 한 개 대체율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x제 한 개를 더 소비할 때 전제가 뭡니까? 똑같은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y제를 몇 개를 줄여야 되느냐 이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바로 뭐다? 요거 식이 또 성립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x제 소비를 갖다가 증가시킴으로써 이만큼의 만족을 얻는단 말이지. 대신에 총 만족을 똑같게 하기 위해선 그 상하는 크기만큼의 만족, y제에서 만족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갖다도 전제해 볼게요. 자, 그럼 델타 x 플러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지 뭐야? 0. 넘어오게 되면 이 식이잖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제와 x제 소비를 늘리고 y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전체 총유형의 변화번호 우측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굳이 이 식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한계대체의 정의만 떠올리면 된단 말이지. 한계대체의 정의는 전제가 뭐야? 전제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됐습니까? 질문. 그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차별 곡선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성립하는 게 한계대체율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6번에 한계대체를 도출할 때 총효용 변화분이 0이 되는 전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계대체율의 정의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총효용이 변화가 없어요. 동일한 만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대체율은 총효용의 변화분이 0. 고로 한계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상에서 정의되는 개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알았죠? 자, 7번.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것은 y제를 x제로 대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소비자는 x제가 y제보다 가격이나 선호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주어진 가격은 변할 수 없죠. 됐습니까? 그렇죠? 주어진 재화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선호도는 좀 다르겠지. 앞에 갑니다.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한 재화를 계속 소비하다 보게 되면 한계형은 체감한다고 배웠단 말이지.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 한계형이 체감하는데 한계형이 체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계형으로 측정된 X제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요 문제의 골자는 뭐냐 하면은요. 자, MRS가 체감한다는 것이 왜 Y제를 X제로 대체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하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체감하는 거니까 수치가 줄잖아, 이렇게. 그치? 줄잖아. 맞죠? 그치? 줄으니까 바로 뭐다?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은데. 왜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실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 설명할게요. 예컨대 자, 앞에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 다음과 같은 소비 배합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x 1, 2, 3, 4. 자, 근데 여기 뭐 할까? 뭐 10부터 할까? 10부터? 그 다음에 5, 4개, 6, 6. 뭐 3 할까? 그러면 3. 2개 할까? 1. 이렇게 할게.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 때 MRS가 얼마겠습니까? MRS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다시 자, 이거 성질의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 자, X의 분모에 있는 X 하나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YJ 갖다가 몇 개를 줄였습니까? 4개만큼 줄였어요. 4개만큼. 그래서 MRS가 4로 측정이 될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에 2에서 3. 마찬가지로 XJ를 하나를 갖다가 더 소비를 했을 때 소비자는 마음속으로 YJ 갖다가 3개를 갖다가 줄일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 더. XJ를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는 마음속으로 YJ 2개까지 소비를 줄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합니다. 됐죠? 그래서 MRS가 4에서 3에서 2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한계 대체율이 두 글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체감한다고 했단 말이지. 됐죠? 자, 심합시다. 근데 그 한계 대체를 체감했을 때, 한계 대체를 정의할 때 기준이 뭐야? 기준이. 우리 항상 어떤 분수 값이 나왔을 때 기준은 분모 값이 기준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MRS의 기준은 바로 뭐냐? XJ 한 개당이야. 그렇죠? XJ 한 개당. 됐습니까? 갑니다. 이걸 뒤집읍시다. 만약에 델타 Y분의 델타 X로 뒤집을게. 뭡니까? 얘는 4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얘는 뭐야, 얘는 뭡니까? 잘 봐. 얘는 YJ가 기준이니까 이제 YJ 한 개를 줄이기 위해서는 XJ 몇 개가 더 필요하냐는 뜻이야. 그렇죠? 얘는 뭐죠?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XJ 소비를 늘림에 따라서 YJ 소비를 줄이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하게 되면 얘는 뭐냐? XJ 한 개를 더 늘릴 때 YJ 몇 개를 줄이면 될 것인가요? 그죠?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YJ를 하나 줄일 때 XJ 몇 개가 늘어나면 될 것이냐 이 소리야. 맞습니까? 근데 어때요? 점점점 YJ 하나를 더 줄일 때 필요한 XJ 수량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랐습니까? 오케이? 똑같은 거를 줄이는 대신에 필요한 게 점점점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점점점 부담이 커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대체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 된다 이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한계 대체를 체감한다는 게 쉬워진다는 개념이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Y를 X로 대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이 또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 개념도 있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얘는 뭐죠? 얘도 일단 MRS죠. 근데 앞에 테크니컬이 붙었어. 이게 뭐라 써서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다. 등량곡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그렇죠? 얘도 체감하죠. 기억나지? 무차별곡선의 싱크로율 99.97%가 등량곡선이다. 차이점. 무차별곡선은 서술적 개념이다. 등량곡선은 기술적 개념이다. 배웠지 않습니까? 체감한단 말이지. 그때 또 뭐가 있냐면은 얘는 이제 우리 우리 이론서에 내가 확인 테스트에 넣었던 문제인데 MRTS가 체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거기에 정답이 뭐냐? 기술이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이 같은 개념이거든. 이제 현재 YJ를 XJ로 대체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럼 여기서 세로 축에는 Y에 위치하는 그죠? 자본이 노동으로 대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했단 말이죠. 앞에 기술이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거기에 좀 오해를 해가지고 기술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현재 주어진 기술 하에서 이런 뜻이야. 현재 기술이 지금 주어진 기술이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어려워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주어진 기술 하에서 기술적 한계 대체율의 뜻은 바로 뭐냐? 현재 기술 수준 하에서는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야. 현재 주어진 효용 수준 하에서는 Y제를 X제로 대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체감한다는 것을 쉽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분문제가 뒤바뀐다는 걸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다음 8번. X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실질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는 왜 회전 이동을 하는 것인가요? 됐습니까? 갑니다. 자, 구체적으로 쓸게요. 예컨대 X제가 100원이고요. Y제가 50원이고요. 명목소득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자, 주어진 1000원을 가지고서 50원짜리 X제만을 갖다가 구매한다면 최대 몇 개까지? 2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주어진 1000원을 가지고서 100원짜리 X제를 구매하게 되면 최대 100원까지 구매가 10개 sorry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if 만약에 두 재화를 섞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무수히 많다. 왜? 경제학에서는 별말이 없으면 함수 형태, 곡선의 형태로 나타내지는데 이것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수를 무수히 작은 단위로 자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한 것이다. X제 1개, 2개 이게 아니라 X제 1.000001개. 됐습니까? 완전 가분성의 가정이라는 말을 내가 사용했죠 그때. 이제 그래서 두 재화를 갖다가 동시에 자 같이 소비할 때는 바로 직선의 형태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직선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예산선, 가격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Y제 가격은 그대로인데 X제 가격만이 예컨대 50원으로 반값으로 하락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목소득과 Y제 가격이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Y축의 예산선의 절편은 그대로 있겠지만 자, 이제 1000원을 가지고서 100원짜리가 아니라 50원짜리를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최대 몇 개까지? 20개까지 소비가 가능해지게 된다. 두 점을 갖다가 연결하게 되면 됐습니까? 그죠? 직선의 형태. 자, 무슨 이동을 합니까? 무슨 이동을 해요? 바로 회전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충분히 공감되는 질문입니다. 자, 보셔요. 자. 실질소득이 증가하는데 왜 회전 이동을 하느냐 이 소리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할 땐 뭐라고 배웠습니까? 평행 이동한다고 배웠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건 충분히 공감되는 질문이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실제로 학교에 가가지고 자 이거 강의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쉽게 다 못 나온단 말이지. 어쩌면 말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교 이제 갔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갖다가 이제 경제 공부를 했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어이없게도 경제 수업 강의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경제수 교과서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 소리죠. 그렇죠? 경제수 한참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왜 이렇습니까? 또는 경제 강의할 때 왜 이렇습니까? 그죠? 자, 봅시다. 이번엔 말이야,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할게. 말을 하지 않고. 자. 이게 뭐냐면은요. X제로 나타낸 실질소득, Y제로 나타낸 실질소득이야. 알다시피 여러분들 명목소득은 화폐 수량으로 표현된 것이고 실질소득은 재화의 수량으로 표현된 게 실질소득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 맨 처음에 X제가 100이고 Y제가 50일 때 실질소득 몇 개입니까? 10개. 맞아요? 이게 몇 개입니까? 20개.
맞죠? 다시 말하면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비자의 실질 소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됐죠? 근데 내가 뭐라 했습니까? 명목소득은 월급 봉투에 담겨있는 돈의 크기고 실질소득은 그 돈을 가지고서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을 샀어요. 카트에 담기는 물건의 수량이 바로 실질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갑니다. 그런데 자 이제 X제 가격이 5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소득이 어떻게 바뀝니까? 20으로 바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자, 갑니다. Y제로 표현된 실질소득은 얼마입니까? 여전히 20이에요. 여전히 20. 맞습니까? 여전히 20. 그죠? 여전히 Y제 실질소득은 여전히 20이고 다만 X제로 표현된 실질소득만이 아까에 비해서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회전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보통 실질소득이 증가할 땐 평행이동한다고 했는데 차이가 뭐냐? 평행이동할 땐 바로 무엇입니까? X제, Y제 두 제와 모두 됐습니까? 그렇죠? 두 제와 모두 수량으로 표현됐을 때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 예컨대 두 제와의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명목소득만 증가하는 경우. 됐습니까? 그렇죠? 또는 명목소득은 그대로지만 두 재화가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바깥쪽으로 회전이 아니라 평행 이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했겠습니까? 알았죠? 자, X제 가격만이 하락할 때 실질소득은 증가한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질문합시다. 자, 명목소득 그대로, Y제 가격 그대로, 근데 X제 가격만이 하락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이 소비자의 실질소득은 증가했습니다. OX. 정답은 세모지. 그지? 왜? X제 수량으로 표현된 실질소득이라면 증가했잖아요. 하지만 Y제 수량으로 나타난 실질소득으로 물어보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됐습니까? 이건 평행 이동을 하려면 두 개 모두가 증가해야 되는데 얘는 한 개밖에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사실 이와 같은 회전 이동 속에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X제 가격의 하락만으로 인해서 생긴 평행 이동도 포함됐단 말이지. 우리 뭐 배웠습니까? 예컨대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갖다가 구분하는 거 배웠잖아. 구분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 효과가 나타날 때는 예산선이 길기가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플러스 소득 효과까지 추가할 때는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평행 이동하는 건 뭐죠? X제 가격만의 하락 때문에 생긴 부분적인 실질 소득의 변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만약에 OX라는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자, 명목소득과 Y제 값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실질 소득은 증가하는가? 사실은 세모야, 세모. 그죠? 왜? Y제를 가지고서는 실질 소득은 변함이 없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9.9%의 경제학 원론에서는 자, X제 가격만이 하락할 때 실질 상대 가격도 변하고 실질 소득도 증가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대부분의 그 파트에서 X제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죠? 우리 여러분들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할 때 X제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하지만 엄밀히 얘기한다면 과연 실질소득을 X제, Y제 어느 제와를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내리는가에 따라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라 이 소리죠. 중요한 건 실질소득의 정의는 뭐냐? 화폐 크기가 아니라 주어진 명목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다. 됐습니까? 만약에 재화의 수량이 증가한 X제로 설명한다면 증가하겠지만 Y제로 설명할 때는 불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통 기존의 소비자 이론에서는 X제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가한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여전히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복합제인 경우 예산선 도출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도출되는 것인가요? 여전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여기까지 하고
참 쉽겠습니다. 9번. 복합제. 자, 보세요. 우리가 말이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몇 가지 재화를 소비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까? 2가지 재화를 소비하는 걸 전제로 했단 말이지. 근데 과연 현실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재화만을 소비하느냐 이 소리. 아니잖아요. 엄청난, 2글자로 엄다. 그치? 엄청나게 많은 재화를 동시에 소비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동시에 분석한다? 머리 아파요. 경제학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아파요거든. 그치? 경제학자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아프게 되면 뭐라고 해요? 관심 없는 애들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이 소리. 세테리스 파리브스. 그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2개 중에서 보통, 그나마 이 2개조차도 X의 중심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냥 그래요. 그쵸? 그럼 만약에 N개야, N개. 그럼 N개면 뭐야? N개 중에서 N-1개는 다 Y제 취급하는 것이고요. 그쵸? X제 한 개만을 가지고서, 한 재화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갑시다.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만큼의 명목소득이 있어요. 명목소득. 됐습니까? 그 명목소득을, 자, 예컨대 첫 번째 재화 이만큼을 살 수도 있고, 갑니다. 2번째 재화 이만큼을 살 수도 있고, 점점점. n번째 재화를 이만큼도 살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게 현실에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현실 갖다가 n이 2다. 2가지 재화만 가지고 설명해 보자 해서 나온 게 이거다 이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맞죠? 보통은 이거지. 근데 우리 알다시피 경제학은 단순화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봅시다. 우리는 나머지 다 관심 없어. 우리는 요거에만 관심을 갖고 싶어. 됐습니까? 됐네? 이것만 관심을 가져. 이것만. 그죠? 자, 이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거. 나머지는 다. 그냥 하나로 취급을 해버리자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됐습니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잘 보셔요. 요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면요. 자, 그런데 재화의 가격은 다 같아요, 달라요? 우리 보통 여러분들 결론을 먼저 그려줄까요? 자, 예컨대 X1. 자, X1이라는 재화하고 복합재 예산선 그릴 때 세로축은 보통 뭐로 나타내어집니까? Y도 괜찮아, Y. 그쵸? 자, Y 괜찮은데 이 Y는 재화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 아니지? 이 Y라는 것은 여기서는 X랑 Y 하나야, 하나. 그치?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뭡니까? 이 Y라는 것은 X1을 뺀 나머지 모든 재화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봐봐. 이 X1만 제외한 나머지 재화의 가격이 다 다르게 되면 이게 분석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치? 그 사람들 모든 미시책, 심지어 기출문제에서도 모든 재화, X1을 제외한 모든 재화의 가격은 뭐로 간주한다? 1원이라고 간주한다. 1원이라고. 그렇죠? 1원이라고 간주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모든 재화의 가격이 1원이면 세로축에 있는 그 복합재의 수량은 됐습니까? 나머지 소득의 크기와 똑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요거 대신에 M, 소득의 크기로 나타낸단 말이야. 됐나요? 무슨 말입니까? 예컨대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만 원인데 X1이라는 재화에 대해서 9,000원을 지출했어요. 그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어려워? 만 원에서 X1을 구입할 때 9,000원을 지불했거든요. 얼마 남았습니까? 1,000원 남았어요. 1,000원. 그럼 1,000원을 가지고 복합재, 그 나머지 재화를 몇 개 살 수 있을까? 몇 개? 나머지 재화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치? 하지만 나머지 재화 모두가 1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1000개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가로축에도 수량으로 표현될 수 있고 세로축에도 수량으로 표현될 수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근데 자, 어차피 이 원으로 표시된 소득은 결국 모든 재화, X1을 제외한 모든 재화의 가격이 1원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소득의 크기가 곧 수량의 크기와 일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됐죠?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얘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 결국 어떻게 그려집니까? 우하향의 직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절편 볼까? 절편.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자, 요거는 X1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뭐만 구입한 겁니까? 뭐만 구입한 거야? 복합재만을 구입했다. 복합재만을. 그렇죠? 그 복합재를 얼마나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명목 소득의 크기만큼 구입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여기는 뭘까? 복합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만? X1이라는 상품만을 갖다가 구입했어. 그럼 최대 수량이 얼마입니까? P1분의 바로 I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이해됐습니까? 복합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게 일반적인가, 일반적인가? 그 중에 특수한 경우, 잠깐만,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은요, 딱 두 가지 상품일 때. 그죠? 두 개. 그때 우리가 보통 그 X1이 여기 X가 되고, 요 X2가 Y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은 바로 뭐다? 두 개만을 소비하지 않고 N개,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소비하는데 이 모든 걸 동시에 분석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X1이라는 특정 상품만을 갖다가 설명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구입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때 그 나머지 재화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되면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나머지 재화의 가격을 뭐라고 간주한다? 1원이라고 간주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모든 고급 미시경제학 책을 다 보세요. 다 1원이라고 간주합니다. 이유가 뭘까? 1원이라고 간주하면 정말 편해요. 왜? X1이라는 요 한 재화를 구입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몇 개를 구입한다? 그 돈만큼의 수량을 구입할 수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1,000원이 남았다? 1,000개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5,000원 남았다? 5,000개 구입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곧 자 남아있는 그와 같은 명목 소득의 크기를 가지고서 수량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설명의 필성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꼭 복합재를 갖다가 설명할 때는 나머지 재화의 가격이 1원이라는 가정에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입니까? 사실 그것이 또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론, 원론이 아니라 강론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복합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복합재 가지고 설명한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바로 뭐예요? 노동, 여가 분석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